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설이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30년간 폭스바겐에서 일한 수석 엔지니어가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유럽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차가 뭘 안다고. 하지만 울산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도대체 한국이 이 남자에게 무엇을 보여준 걸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떤 차를 타고 계신지 댓글로 서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마르쿠스 베버라고 합니다. 올해 53세고 30년간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했었죠. 슬프게도 과거형입니다. 2024년 11월에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퇴근 직전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려간 적 없는 곳이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파워트레인 수석 엔지니어였거든요.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들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통보였습니다. 30년 경력이 단 5분 만에 허무하게 끝났죠. 이유는 3년 전 배터리 화재 사고였어요. 제가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억울했습니다. 그 플랫폼은 원래 2년간 테스트를 거쳐야 했어요. 그런데 경영진이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해 출시를 앞당기라고 압박했죠. 저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전 테스트가 부족하다고 수십 번 보고서를 올렸어요. 하지만 클라우스 슈미트 부사장이 번번이 묵살했습니다. 비용 절감이 우선이라면서요. 회의실에서 대놓고 제 보고서를 찢어버린 적도 있었죠. 결국 출시 6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터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이 저한테 돌아왔죠. 클라우스는 교묘하게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엔지니어의 판단 착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는 이미 삭제됐고 제 편을 들어줄 동료는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30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생 잊히지 않아요. 텅 빈 주차장에 제가 처음 설계에 참여했던 골프가 한 대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28년 전 신입 엔지니어 시절, 밤새 도면을 그리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꿈이요. 독일 자동차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사명감도 가슴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 엘레나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서재에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있었죠. 아내와 딸 소피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소피는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늘 비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환경을 망치는 일을 한다면서요. 이 아이에게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창밖으로 독일의 차가운 겨울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30년간 헌신했던 폭스바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죠. 제가 독일 자동차 업계 전체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걸 알게 된 건 한 달 후였어요. 클라우스가 뒤에서 손을 썼더군요. 해고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양복을 입고 서재에 앉았어요. 3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이제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BMW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도 아우디에도 연락했죠.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많았거든요. 당연히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클라우스가 업계 전체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경고를 돌렸다는 걸요. 어느 날 오랜 친구 토마스 슈나이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마스는 BMW에서 25년째 일하는 30년지기 친구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마르쿠스, 정말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요. 클라우스가 너에 대해 험담을 업계 전체에 퍼뜨렸다면서요. 내 이름이 나오면 다들 고개를 젓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BMW 내부에서도 너를 추천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싶었죠. 설상가상으로 딸 소피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어요. 소피는 대학에서 기후변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피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평생 만든 게 뭔지 아느냐고요. 지구를 망친 쓰레기들이라고요. 이산화탄소 덩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할 말이 정말 없었거든요. 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엘레나만이 제 편이었어요. 엘레나는 매일 밤 제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엘레나가 몰래 우는 걸요. 화장실에서 새벽에 혼자 소리 죽여 우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자동차 관련 뉴스가 나왔죠.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이 독일 시장에서 판매량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독일 자동차들을 제치고요. 한국 차가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폭스바겐 대표로 한국에 기술 교류를 갔었어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죠. 거기서 김태호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눈빛이 참 열정적이던 청년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질문을 하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독일을 따라오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 한국차가 독일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볼프스부르크의 밤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은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화가 올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국제번호였죠.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쿠스 베버 씨 맞으시죠? 저 김태호입니다. 20년 전에 한국에서 만났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순간 머릿속에서 젊은 엔지니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질문을 쏟아내던 그 청년이요. 김태호 씨는 지금 현대자동차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소식을 들었다면서요? 폭스바겐에서 있었던 일을요?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20년 전에 제가 얼마나 거만하게 굴었는지 기억났거든요. 한국 기술을 무시하는 말도 했었죠. 그런 제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하다니 의아했습니다. 김태호 씨가 본론을 꺼냈어요. 현대자동차가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독일 출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마르쿠스 씨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일주일만 울산에 와서 연구소를 둘러봐달라고 했습니다. 비행기표와 숙소는 다 준비해 놓겠다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30년간 독일 자동차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제가 한국 회사에 초청을 받는다고요. 게다가 지금 제 상황을 알면서 연락한 거잖아요. 동정받는 것 같아서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지금은 곤란하다고요. 김태호 씨는 아쉽다면서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내 엘레나와 저녁을 먹는데 전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이었어요. 오늘 한국에서 연락이 왔었다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일주일만 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요. 엘레나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왜 거절했느냐고 물었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차가 뭘 안다고요. 제가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고요. 엘레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당신이 사랑한 건 폭스바겐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그 자체였잖아요. 좋은 차를 만드는 게 당신의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어요? 서재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엘레나가 계속했어요. 독일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신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일주일만 가보면 어때요? 뭐가 손해예요? 최소한 집에서 썩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엘레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자동차를 사랑했지 폭스바겐을 사랑한 게 아니었죠. 28년 전 신입 엔지니어 시절, 밤새 도면을 그리던 그때의 열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좋은 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주일만 가보겠다고요. 김태우 씨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마르쿠스 씨. 3일 후, 저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독일 자동차 산업 위기 심화. 폭스바겐 추가 구조 조정 발표. 중국 전기차 유럽 시장 점유율 급증.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세계를 등지고 낯선 나라로 향하고 있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독일 땅이 멀어져 갔어요. 11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뭘 보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둘러보고 별거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올 생각이었죠. 독일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세계관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11시간 비행에 지쳐 있었지만 긴장감이 더 컸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쿠스 베버 씨. 저는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통역과 일정 관리를 맡게 됐어요. 유창한 독일어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서연 씨는 뮌헨에서 5년간 유학한 경험이 있더군요. 공항에서 울산까지는 차로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서연 씨가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요. 저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숙소는 연구소 근처의 작은 하숙집이었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하숙집이라는 게 의외였죠. 이서연 씨가 설명했어요. 김태우 고모님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경험해 보시라고 일부러 이곳을 골랐다고요. 하숙집 주인은 최영미라는 60대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어밖에 못했지만 미소가 따뜻했어요. 이서연 씨의 통역으로 인사를 나눴죠. 최영미 씨가 저녁으로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해줬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어요. 맛이 독특했죠. 나쁘지 않았지만 적응하기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정문에서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연구소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박준혁 소장의 안내로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시설은 예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연구소 한쪽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 뭔가를 토론하고 있었어요. 박준혁 소장이 저를 그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인사를 시키려는 것 같았죠. 그중 한 명이 강동원이라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어요. 강동원은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인사를 나눈 후 박준혁 소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강동원이 제게 직접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서연 씨가 통역해줬죠. 베버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우리 기술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요. 더 봐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강동원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베버 씨 눈빛에서 다 보여요. 우리를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차가 뭘 알겠느냐, 독일을 따라오려면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았거든요. 강동원이 계속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지금 당신네 나라 차들이 우리한테 밀리고 있는 거. 폭스바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본인이 거기서 쫓겨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렇게 거만하게 구시려고요.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어린 녀석이 감히 30년 경력의 엔지니어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젊은 친구,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독일 자동차 산업이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술력의 근본은 여전히 우리가 앞서 있어. 한국이 따라온 건 인정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을 거야. 강동원의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그래요. 그럼 직접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지.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서연 씨가 당황해서 중재하려 했어요. 그때 김태호 씨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마르쿠스 씨, 오늘은 일단 쉬시죠. 내일 제대로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요.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짐을 쌀까 고민했어요. 모욕감 때문에 당장 독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최영미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이서연 씨 없이 혼자 왔더군요. 한국어로 뭔가 말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알 수 있었어요.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할머니가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국물과 밥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먹으라고 했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따뜻함은 전해졌어요.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먼 나라까지 와서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저는 결국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최영미 할머니의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저를 붙잡았어요. 적어도 일주일은 있어보자. 강동원이란 녀석이 뭘 보여주려는지 두고 보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간 꿈이었어요. 폭스바겐 본사 대회의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죠.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 플랫폼은 제 평생의 역작이었거든요. 3년간 밤낮으로 개발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배터리 효율, 안전성, 주행거리. 모든 면에서 혁신적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됐어요. 클라우스 슈미트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베버 씨, 이 플랫폼 개발에 얼마나 걸렸죠? 저는 대답했어요. 3년입니다. 그런데 양산까지는 추가로 2년간의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클라우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년이라고요? 너무 깁니다. 중국이 벌써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6개월 안에 출시해야 합니다. 저는 반박했죠.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안전 테스트만 최소 1년이 필요해요. 테스트를 건너뛰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비웃었어요. 베버 씨, 당신은 엔지니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속도가 생명이에요. 안전은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회의실의 다른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고립됐습니다. 꿈의 장면이 바뀌었어요. 6개월 후였죠. 뉴스 화면이 보였습니다. 폭스바겐 전기차 화재 사고. 운전자 중상. 전 세계적으로 리콜 결정. 또 장면이 바뀌었어요.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사고는 특정 엔지니어의 설계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해당 인원은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특정 엔지니어. 그게 저였습니다. 꿈속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받았더니 딸 소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아빠가 그런 짓을 한 거야. 사람을 다치게 한 거야. 저는 소리쳤죠. 아니야, 소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반대했어. 나는. 그때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으로 울산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낯선 땅에 낯선 밤이었죠.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 악몽은 3년간 저를 괴롭혀왔어요. 독일에서도 여기 한국에서도 저를 따라다녔죠. 제가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세상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클라우스가 다 삭제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대자동차 연구소에 다시 갔습니다. 김태호 씨가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배터리 안전 테스트 시설이었어요. 거대한 건물 안에 다양한 테스트 장비가 있었습니다. 배터리를 극한 환경에서 시험하는 곳이었죠. 열시험, 충격시험, 과충전 시험. 모든 종류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준혁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배터리를 최소 2만 시간 테스트합니다. 약 2년 반이죠. 한 번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2만 시간이라고요. 폭스바겐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과 같은 기준이었습니다. 아니, 더 엄격했죠. 박준혁 소장이 말했어요. 베버 씨, 저도 폭스바겐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짐작해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테스트 기간을 단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계속했어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경영진이 아무리 압박해도 안전은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간 눌러왔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겨우 참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원칙이었거든요. 안전은 타협하지 않는다. 하지만 폭스바겐에서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죠. 그런데 이 낯선 나라의 엔지니어들은 그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걸 그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숙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까? 30년 경력의 독일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배울 게 있을까? 그때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은 저와 같은 신념을 가진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울산에 온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오늘은 생산 라인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자동차 공장이라고 했죠.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에서 로봇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분당 한 대꼴로 차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설명했어요. 여기서 하루에 약 5,000대를 생산합니다. 전기차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안에 50%를 넘길 예정입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세밀하게 살폈어요. 용접 품질, 도장 상태, 조립 정밀도. 솔직히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독일 공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죠. 아니, 어떤 부분은 더 나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속도였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갔어요. 하지만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정확했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물론 내색은 안 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현장 엔지니어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됐죠. 강동원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그는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며칠간 진지하게 연구소를 둘러본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 이서연 씨의 통역으로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프로젝트 마감 때 며칠씩 집에 못 가기도 한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한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독일이나 일본은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들었죠. 우리는 50년밖에 안 됐어요. 따라잡으려면 2배로 일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20년 전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비슷한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무모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정말로 따라잡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었죠.
저녁에 김태호 씨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울산 바닷가 근처의 작은 횟집이었어요. 이서연 씨는 일부러 부르지 않았더군요. 김태호 씨가 직접 영어로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회를 먹으면서 김태호 씨가 말했어요. 마르쿠스 씨, 20년 전에 당신한테서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이 그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해요. 무슨 말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태호 씨가 웃었어요. 디테일에 신이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죠.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좋은 차와 위대한 차를 가른다고요.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젊은 시절 저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디테일에 신이 있다고요. 김태호 씨가 계속했어요. 당신은 폭스바겐에서 쫓겨났지만 당신의 철학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 중 많은 사람이 당신의 영향을 받았어요. 직접이든 간접이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제 철학이 살아있다니. 정작 제가 있던 곳에서는 그 철학이 짓밟혔는데요. 김태호 씨가 말했어요. 마르쿠스 씨,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과 우리의 열정이 만나면 대단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결정하기엔 이른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산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곳곳에 현대자동차 로고가 보였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자동차로 살아가고 있었죠. 마치 볼프스부르크가 폭스바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구조조정, 공장 폐쇄,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데 울산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를 걸어다니고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 최영미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미소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환영받고 있었어요. 독일에서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여기가 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일주일 일정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인상은 좋았지만 평생을 독일에서 보낸 제가 이 낯선 나라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그날 아침 이서연 씨가 급하게 연락해 왔습니다. 독일에서 뉴스가 떴다면서요.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했어요. 무슨 뉴스냐고 물었더니 이서연 씨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폭스바겐 클라우스 슈미트 부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중국 합작사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한 인력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과거의 실패한 인력. 저를 겨냥한 말이었어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죠. 클라우스가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알려줬겠죠. 분노가 치밀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놓아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계속 밟으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쁜 소식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현대자동차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마르쿠스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요. 무슨 반발이냐고 물었죠. 박준혁 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부 임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독일 출신 엔지니어에게 우리 기술을 보여줘도 되느냐고요. 나중에 경쟁사로 정보가 새어나가면 어쩌냐는 거죠.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들의 걱정이 이해는 됐어요. 저도 같은 입장이었다면 비슷하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박준혁 소장이 말했어요. 저는 마르쿠스 씨를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에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BYD라는 중국 전기차 회사의 유럽 담당 임원이었어요. 장웨이라는 이름이었죠. 장웨이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업계 네트워크를 통해서겠죠. 장웨이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베버 씨, 우리 BYD에 오시면 어떨까요? 연봉은 현재 시장가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연구소를 세울 건데 그 책임자로 모시고 싶어요. 독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유혹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죠. 장회의가 덧붙였어요. 현대자동차에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큽니다. 자원도 더 많고요. 당신 같은 분은 더 큰 무대에서 일해야 해요. 저는 생각해보겠다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숙집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독일에서는 클라우스가 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내부 반발이 있고, 중국에서는 거액을 제시하며 유혹하고 있었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영미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녁을 차려놓으셨더군요.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을 구워주셨습니다. 이서연 씨가 오셔서 통역을 해줬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씨, 여기 온 뒤로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처음 왔을 때는 죽은 사람 같았는데 요즘은 눈에 힘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저보다 할머니가 먼저 알아차린 거였죠. 할머니가 계속하셨어요. 사람은 맞는 땅에서 살아야 해요. 안 맞는 땅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뿌리를 못 내려요. 마르쿠스 씨한테 맞는 땅이 어딘지는 마르쿠스 씨만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에게 맞는 땅은 어디인가? 독일인가 한국인가 아니면 중국인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일주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일정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저녁 비행기로 독일에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침에 박준혁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데가 있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이라고 했어요. 현대자동차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였죠.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가는 동안 박준혁 소장이 설명해줬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현대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면서요. 오창 공장에 도착하니 정민수라는 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연구개발 총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예리했어요. 전형적인 기술자의 눈이었습니다. 정민수 씨의 안내로 공장을 둘러봤어요.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배터리셀을 생산하는 라인, 품질 검사 시설, 연구개발센터. 모든 게 최신식이었습니다. 정민수 씨가 배터리 기술의 핵심을 설명해줬어요. 에너지 밀도, 충전 속도, 안전성, 수명. 4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4가지 모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수치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배터리 기술은 정말로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민수 씨가 특별히 보여줄 게 있다면서 비밀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현대자동차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프로젝트였죠.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기술의 성배 같은 존재예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이죠. 에너지 밀도가 2배, 충전 시간은 절반, 화재 위험은 거의 제로. 모든 자동차 회사가 개발하려고 하지만 아직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도 폭스바겐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3년 전에 경영진에 제안서를 냈죠. 하지만 클라우스 슈미트가 예산이 너무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당장 수익이 안 나는 연구에 투자할 수 없다면서요. 그 프로젝트가 여기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연구실을 둘러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꿈꾸던 것이 여기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 먼 나라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죠. 정민수 씨가 말했어요. 베버 씨, 우리는 3년 안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걸 보여줘도 되는 겁니까? 기밀 아닙니까? 정민수 씨가 웃었어요. 박준혁 소장이 요청했습니다. 마르쿠스 베버 씨에게 보여줘야 한다고요. 이 프로젝트에 합류해 주셨으면 한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민수 씨가 계속했어요. 베버 씨의 이력을 봤습니다. 파워트레인 전문가시죠.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되면 그에 맞는 파워트레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요. 베버 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말했어요. 마르쿠스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 당신을 초청한 건 당신의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며칠간 당신을 지켜보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우리 팀의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박준혁 소장과 정민수 씨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계속했죠. 30년간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자동차가 최고라고요.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틀렸어요. 당신들은 이미 저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있고 싶다고요.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요. 김태우 씨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습니다. 마르쿠스 씨, 한국에 남기로 결정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매일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정식 계약은 아니었지만 박준혁 소장이 임시 자문역으로 저를 배치해줬죠. 처음 며칠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프로젝트의 파워트레인 설계를 검토했어요. 강동원도 이제는 저를 인정하는 것 같았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독일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아내 엘레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마르쿠스, 소피가 다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엘레나가 울먹이며 설명했어요. 소피가 베를린에서 기후변화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고요.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소피가 밀려 넘어졌대요.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다음 비행편은 18시간 후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미칠 것 같았죠. 엘레나에게 계속 전화했습니다. 소피의 상태를 물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며칠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짓눌렸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딸이 다쳤는데 난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엘레나가 말했어요. 마르쿠스, 당신이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려워요. 소피가 아빠를 찾았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처음 한 말이 아빠 어디 있어? 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간 울어본 적이 없는 저였는데요. 하숙집 방에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준혁 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독일에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했죠. 박준혁 소장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서연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베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이서연 씨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회사 내부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글을 올렸더군요. 내용은 이랬어요. 독일 출신 컨설턴트가 우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 증거가 있다. 경영진은 즉각 조사해야 한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밀을 빼돌리다니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요. 박준혁 소장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부 감사팀이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딸이 다쳐서 당장 독일에 가야 하는데 이제는 스파이 누명까지 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동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차가운 표정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베버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당신을 의심했어요. 독일에서 쫓겨난 사람이 왜 갑자기 한국에 왔을까 하고요. 혹시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청년이었거든요. 저는 대답했어요. 강동원 씨,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강동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돌아가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괜히 여기 계시다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쌌어요. 어차피 딸을 보러 독일에 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울산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독일에서도 버림받고 한국에서도 버림받고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택시 창문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지치고 늙어버린 53세 남자의 얼굴이었죠.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김태호 씨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그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김태호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마르쿠스 씨, 지금 어디예요? 공항 가는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네, 독일로 돌아갑니다. 딸이 다쳤고 여기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김태호 씨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정말 그렇게 끝내실 건가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스파이 누명까지 썼는데 어떻게 남아있겠습니까? 김태호 씨가 말했어요. 마르쿠스 씨, 2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나요? 무슨 말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김태호 씨가 대답했어요. 진짜 엔지니어는 국적이 없다고 했어요. 좋은 차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을 한 기억이 희미하게 났거든요. 김태호 씨가 계속했어요. 지금 당신은 도망치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포기하려는 거죠. 하지만 마르쿠스 씨,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30년간 독일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서 버텨온 사람이 이 정도로 무너지나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김태호 씨가 말했어요. 내부 고발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고 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겁니까? 20년 전에 잠깐 만난 사이인데요. 김태호 씨가 웃었어요. 마르쿠스 씨,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당신이 저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저는 당신 덕분에 엔지니어로서의 철학을 갖게 됐어요. 디테일에 신이 있다는 말, 안전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호 씨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우리 프로젝트에 당신 같은 경험 있는 엔지니어가 꼭 필요합니다. 이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판단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공항까지 30분 정도 남았죠. 그때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독일에서였어요. 딸 소피였습니다. 저는 급히 받았어요. 화면에 소피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의식은 멀쩡해 보였죠. 소피가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돌아올 필요 없어요. 저는 걱정된다고 당장 가겠다고 했습니다. 소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제 말 들어요.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아빠가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저는 놀랐습니다. 소피가 저를 자랑스럽다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소피가 계속했어요. 아빠, 진짜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차를요.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에요. 저를 핑계로 도망치지 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저를 이해해주는구나. 저는 기사님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방향을 바꿔주세요. 울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를 돌렸죠. 저는 김태호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돌아가겠다고요.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김태우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잘 생각했어요, 마르쿠스 씨. 내일 아침에 봅시다. 택시가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까는 이별의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시작의 풍경 같았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 딸이 저를 믿어주고 있으니까요. 하숙집에 다시 도착했을 때 최영미 할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서연 씨가 연락했나 봅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돌아온 지 사흘 후였습니다. 김태우 씨가 약속대로 내부 고발건을 해결했어요. 범인은 현대자동차 내부의 한 임원이었죠. 중국 BYD와 몰래 접촉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임원은 제가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걸 막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BYD의 기술을 빼돌리려던 계획이 틀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를 스파이로 몰아 쫓아내려 한 겁니다. 증거가 확보되자 그 임원은 즉시 해고됐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모든 혐의가 풀렸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직접 와서 사과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강동원도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베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의심한 거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저는 강동원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젊은이가 의심하는 건 당연해요. 오히려 비판적 사고는 엔지니어에게 필요한 자질이에요. 다만 다음부터는 증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강동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동원은 제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됐어요. 내부 문제가 해결되자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맞는 새로운 파워트레인 설계였죠. 저는 30년 경력을 총동원해서 아이디어를 쏟아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제안한 파워트레인 설계 중 일부가 폭스바겐 시절의 특허와 관련돼 있다는 법률팀의 검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폭스바겐에서 개발했던 기술의 연장선에 있었죠. 박준혁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마르쿠스 씨,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커요. 폭스바겐이 특허 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새로운 설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기존 특허의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클라우스 슈미트가 알게 됐어요. 며칠 후 폭스바겐 법무팀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폭스바겐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니 즉각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국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경영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마르쿠스 베버를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서요. 저는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 BYD의 장웨이였습니다. 장웨이가 말했어요. 베버 씨, 상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제 제안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우리한테 오시면 폭스바겐 소송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법률팀으로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연봉 500만 유로. 독일 민헨의 연구소 설립. 완전한 자율권 보장. 거기에 폭스바겐 소송에서 보호해주겠다는 것까지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제안은 탈출구처럼 보였거든요. 저는 하루만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장회의는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숙집에서 최영미 할머니가 차를 내어주셨어요. 제 표정이 어두워 보였나 봅니다. 할머니가 이서연 씨의 통역으로 말씀하셨죠. 마르쿠스 씨, 큰 결정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기억해요. 쉬운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에요. 어려운 길을 선택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 후회 없이 살아요.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밤새 생각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돈인가, 안전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인가? 새벽이 되어서야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장회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장회의가 의아해하며 물었죠. 왜요?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을 텐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저는 좋은 조건을 찾는 게 아닙니다. 좋은 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장회의가 비웃듯 말했어요. 순진하시군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그런 이상주의는 통하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준혁 소장을 찾아갔어요. 특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박준혁 소장이 말했어요. 솔직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폭스바겐 특허를 피하면서 같은 수준의 성능을 내는 설계를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박준혁 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한 작업을 다 버리시겠다고요. 석 달치 작업인데요. 저는 말했어요. 석 달이 아깝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폭스바겐 특허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합시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요. 박준혁 소장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마르쿠스 씨,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날부터 저는 팀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박준혁 소장, 정민수 연구원, 강동원, 그리고 젊은 엔지니어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파워트레인 아키텍처를 설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는 막막했습니다.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찾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강동원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접근법을 제시했죠. 저는 강동원에게 말했어요. 자네 아이디어가 정말 좋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동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들한테 배웠죠. 그리고 베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에 집중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가르친 것을 이 청년이 흡수하고 발전시키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점 그 장점을 이해하게 됐어요. 독일에서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천천히 진행하는 게 미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수정하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완전히 독자적인 새로운 파워트레인 플랫폼을 완성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어떤 특허와도 겹치지 않는 순수하게 우리만의 기술이었죠. 정민수 연구원이 검증 결과를 보여줬어요. 성능 수치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기존 대비 20% 향상됐고 무게는 15% 감소했죠. 박준혁 소장이 감탄했어요. 마르쿠스 씨,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이 플랫폼이면 시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팀 전체가 함께 만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경영진 앞에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정식 승인을 받는 것이었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본사 대회의실. 저는 긴장되면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또 하나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최종 프레젠테이션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완벽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니까요. 현대자동차 본사 대회의실. 경영진 임원 12명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CEO부터 각 부문 대표들까지. 박준혁 소장, 정민수 연구원, 강동원, 그리고 저. 우리 팀 4명이 발표를 맡았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했어요. 정민수 연구원이 배터리 기술을 발표했고 강동원이 설계 과정을 설명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파워트레인 핵심 기술을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섰어요. 긴장됐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기존의 어떤 기술과도 다르고 어떤 특허와도 겹치지 않습니다.
설명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실 직원이 들어와서 CEO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CEO의 표정이 굳어졌죠.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CEO가 말했어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화상회의 연결이 됐어요. 화면에 클라우스 슈미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클라우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경영진 여러분. 폭스바겐 부사장 클라우스 슈미트입니다. 긴급히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CEO가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클라우스가 대답했죠. 귀사에서 진행 중인 전기차 프로젝트가 폭스바겐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팀이 분석한 결과 최소 3건의 핵심 특허가 무단 사용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경고합니다. 즉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제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어요. 클라우스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마르쿠스 베버. 오랜만이군요. 당신이 우리 기술을 훔쳐서 한국에 팔아넘겼다는 건 이미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귀사가 계속 이 사람과 일하신다면 그 책임도 함께 지셔야 합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침착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일단 중단하고 법률 검토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임원도 동의했죠. 맞습니다. 국제소송에 휘말리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저는 석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준혁 소장이 일어섰어요. 잠시만요. 일단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CEO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발표를 계속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 씨가 언급한 특허 침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석 달 전에 기존 설계를 전면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기술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폭스바겐 특허와 우리 설계의 차이점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아키텍처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폭스바겐 방식은 어구조인데 우리는 비구조를 채택했어요. 특허 침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클라우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클라우스 슈미트 씨께서 언급하신 특허 중 일부는 원래 제가 폭스바겐 재직 시절 개발한 것입니다. 당시 회사 측이 제 허가 없이 특허 등록을 진행했고 저는 발명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은 정당하게 개발한 기술입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클라우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CEO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슈미트 부사장님, 일단 저희 내부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끊겠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회의실의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CEO가 입을 열었어요. 베버 씨, 추가로 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술적인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독일 자동차의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폭스바겐이 최고라고 믿었고 독일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개혁을 미루고 현상 유지만 하려 했죠. 그 결과가 지금의 위기입니다. 폭스바겐만이 아니라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더 빠르게 도전합니다. 30년 전에 독일을 따라가던 나라가 이제는 독일을 앞서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여기서 배운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53세입니다. 남은 엔지니어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에 정막이 흘렀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장회의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조건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연봉 700만 유로. 그리고 독일 복귀를 완전히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생각했어요. 700만 유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리고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대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EO가 말했어요. 베버 씨, 감사합니다.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팀은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강동원이 물었죠. 선생님, 아까 문자 받으셨잖아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에서 좋은 조건을 제안했어요. 강동원이 긴장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말했죠. 거절했어요. 강동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얼마를 제안했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차는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 진심을 봤어요. 당신들한테서요. 강동원이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1시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나와서 말했어요. 들어오시래요. 우리 팀이 다시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임원들의 표정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CEO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CEO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베버 씨를 현대자동차 글로벌 기술 고문으로 정식 임명하겠습니다.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어요. 박준혁 소장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민수 연구원이 박수를 쳤고 강동원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CEO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베버 씨,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승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현대자동차 내부는 물론이고 업계 전체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출신의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한국 회사의 기술 고문이 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 자동차 매체에 보도됐죠. 그리고 예상대로 폭스바겐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가 정식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독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현대자동차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마르쿠스 베버 리스크라는 표현까지 썼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수 연구원이 결정적인 자료를 들고 왔어요. 마르쿠스 씨, 이거 보세요. 폭스바겐 소송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클라우스가 주장하는 특허 3건 중 2건은 실제로 제가 폭스바겐 재직 시절 개발한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특허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제가 발명자로 정식 등재되지 않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3번째 특허였어요. 정민수 연구원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 특허는 원래 다른 엔지니어의 아이디어를 클라우스가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 엔지니어는 항의했다가 해고됐죠. 저는 경악했어요. 클라우스가 이 정도로 부패한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말했어요. 이 자료를 법무팀에 넘기겠습니다. 반격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독일 법원에 반박 자료를 제출했고 동시에 클라우스의 특허 사기 의혹을 제기했어요. 독일 검찰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며칠 후 폭스바겐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슈미트 부사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특허 사기 의혹이 터지면서 회사가 그를 내보낸 거라는 걸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년간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몰락하는 걸 보니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그도 한때는 뛰어난 엔지니어였거든요. 언제부터 그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은 결국 취하됐어요. 폭스바겐 새 경영진이 현대자동차에 공식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양사 간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는 제안도 함께요. 박준혁 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마르쿠스 씨, 우리가 이겼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정민수 씨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고 법무팀이 훌륭하게 대응했어요. 팀 전체의 승리입니다. 그날 저녁 팀원들과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삼겹살집이었죠. 강동원이 고기를 굽고 정민수 연구원이 소주를 따르고 박준혁 소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우리가 만든 기술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저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명예도 자신감도 다 잃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기는 동료들을요. 강동원이 제게 술을 따르며 말했어요. 선생님, 처음에 제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했어요. 그때 정말 몰랐어요. 선생님이 이런 분인 줄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처음에는 당신들을 무시했으니까요. 우리 서로 똑같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어요. 이곳이 제 자리구나. 이 사람들이 제 동료구나. 53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의 축하는 계속됐어요. 내일부터 또 바쁜 일정이 시작되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싶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현대자동차 글로벌 기술고문 직함을 달았어요. 사무실도 생겼고 연구팀도 배정됐죠. 그리고 뜻밖의 소식이 독일에서 날아왔습니다.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빌보에에서 저에 대한 기사를 실었어요. 제목이 이랬죠. 폭스바겐을 떠난 전설, 한국에서 제2의 전성기. 기사 내용은 제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사 반응이 뜨거웠어요. 독일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일부는 배신자라고 비난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선택이 옳았다. 독일 자동차 산업이 반성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친구 토마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쿠스, 기사 봤어. 대단하다. 솔직히 부럽기도 해. 나도 거기 가고 싶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여기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쉽지 않아. 가족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런데 마르쿠스, 넌 정말 용기 있어. 50 넘어서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하다니. 저는 대답했죠. 용기가 아니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결정이었어. 더 기쁜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 엘레나가 한국에 오겠다고 한 거예요. 엘레나가 영상통화로 말했어요. 마르쿠스, 나도 가고 싶어. 당신 혼자 두기 싫어. 그리고 소피도 같은 생각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소피도. 엘레나가 웃었어요. 소피가 말했어. 아빠가 변하고 있다고.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진다고. 그리고 아빠가 하는 일이 자랑스럽다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딸이 저를 인정해주다니. 엘레나가 말했어요. 집을 정리하고 갈게. 한두 달 걸리겠지만 꼭 갈 거야.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울산에서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숙집 생활도 좋았지만 가족이 오면 제대로 된 집이 필요했죠. 최영미 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가족이 온다니 정말 잘 됐어요. 하숙집은 떠나도 자주 놀러 오세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한편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 계속됐어요. 우리 팀이 개발한 전고체 배터리 파워트레인 플랫폼이 시제품 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실제 차량에 탑재해서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테스트 드라이브 날 저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울산 테스트 트랙에서 시속 200km까지 올렸습니다. 가속도, 핸들링, 제동. 모든 게 완벽했죠. 차에서 내렸을 때 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강동원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드라이브였어. 정민수 연구원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어요. 모든 수치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년 출시도 가능해요. 박준혁 소장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르쿠스 씨, 우리가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해가 저물어가는 울산의 하늘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 낯선 땅이 이제는 제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일하는지 의문이었죠. 독일에서는 천천히 완벽하게가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년을 지내보니 깨달았어요. 빨리빨리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절실함이었죠. 한국은 늦게 시작한 나라예요. 자동차 산업만 해도 독일보다 70년 늦게 시작했죠. 그 격차를 줄이려면 남들보다 2배, 3배 빠르게 움직여야 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 뒤에는 엄청난 끈기가 있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새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포기하지 않았죠.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들의 모토였어요. 유럽이 회의와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 한국은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빠르게 수정하고 다시 도전했죠.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진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저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됐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엘레나와 소피가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1년 만에 재회였죠. 소피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많이 변했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나를 바꿨어. 가족과 함께 울산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엘레나도 적응하기 어려워했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최영미 할머니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엘레나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줬어요.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엘레나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엘레나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내왔어요. 맛을 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죠. 엘레나, 이거 최영미 할머니 것보다 맛있을지도 몰라. 엘레나가 웃었어요. 그럴 리가요. 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소피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오기 싫어했어요. 친구들과 떨어지는 게 힘들었죠. 하지만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한 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소피가 전기차 생산 라인을 보고 말했어요. 아빠, 이런 거였어요. 아빠가 하는 일이 진짜 멋있어요. 저는 소피에게 친환경 기술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환경에 기여하는지, 전기차가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요. 소피가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예전에 아빠 일을 비난했던 거. 아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소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비판 덕분에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었어. 가족과 함께하는 울산의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주말이면 해운대에 가서 바다를 보거나 경주에 가서 역사 유적을 구경했죠. 한국의 아름다움을 가족과 함께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과 함께 울산 바닷가를 걷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1년 전에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고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준 건 한국이었어요. 소피가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소피는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불만은 사라지고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하고 있었죠. 어느 날 소피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집에만 있기 싫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뭘 하고 싶은데? 소피가 대답했어요. 환경 관련 일이요. 독일에서 시위만 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뭔가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박준혁 소장에게 부탁해서 소피를 연구소 견학에 초대했어요. 친환경 기술 연구팀을 소개해줬죠.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소피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죠. 아버지를 닮았네요. 호기심이 대단해요. 그날 이후 소피는 인턴으로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위가 없어서 정식 연구원은 아니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보조 업무를 맡았어요. 소피는 매일 신나서 출근했죠. 저녁 식탁에서 소피가 말했어요. 아빠, 나 여기가 좋아요. 독일에서는 환경을 위해 반대만 했는데 여기서는 환경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딸이 드디어 제 일을 이해하게 됐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독일에서도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친구 토마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쿠스, 폭스바겐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클라우스 퇴진 후에 개혁파가 힘을 얻었거든. 내 이름이 자주 언급돼. 내가 한국에서 성공한 게 큰 자극이 됐대. 저는 놀랐습니다. 내 이름이요? 토마스가 말했어요. 응. 마르쿠스 베버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들 해. 내가 롤모델이 됐어.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를 내쫓은 회사에서 이제 저를 롤모델로 삼다니. 토마스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너한테 연락하고 싶어 해. 한국과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는 거야. 내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좋아. 연결해줘. 며칠 후 폭스바겐 새 기술이사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는 클라우스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개방적이었죠. 기술이사가 말했어요. 베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수했어요. 당신 같은 인재를 내보낸 건 회사에 큰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미래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현대자동차와 폭스바겐 사이의 기술 협력 논의가 시작됐어요. 저는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저를 내쫓은 회사와 저를 받아준 회사가 협력하게 되다니. 하지만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목표는 같았으니까요. 더 좋은 차를 만드는 것. 어느 날 저녁 가족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원수 같던 사람들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니. 저는 웃었어요. 원수는 아니야.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갔을 뿐이지. 그리고 좋은 차를 만드는 데는 국적도 없고 과거의 갈등도 없어. 소피가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소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배우는 중이야. 인생은 끝까지 배움이야. 그날 밤 창밖의 울산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모든 갈등이 해결됐다. 가족과도, 과거와도, 그리고 나 자신과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기반 첫 번째 모델의 공식 출시 행사였어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규모 이벤트였죠. 행사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에서 기자들이 왔어요. 모두가 이 차를 보기 위해 모인 거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면서 긴장이 됐어요. 박준혁 소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르쿠스 씨,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든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도 떨리네요. 행사가 시작됐어요. 현대자동차 CEO가 먼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불렀죠. 다음으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글로벌 기술 고문,
마르쿠스 베버 씨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천 명의 눈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르쿠스 베버입니다. 30년간 독일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2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독일의 기술이 최고라고 믿었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용기,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는 끈기, 함께하면 더 강해진다는 믿음. 이것들이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새 차를 가리켰어요. 이 차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일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과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이 차는 우리 모두의 결실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래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이 차가 그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무대를 내려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대 뒤에서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동원이 달려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멋있었어요. 정민수 연구원이 말했어요. 제가 본 연설 중 최고였습니다. 박준혁 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마르쿠스 씨,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줘서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이 저를 받아들여줬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엘레나와 소피가 옆에 있었죠. 그리고 최영미 할머니도 초대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르쿠스 씨,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같이 느껴져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처음 왔을 때 할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소피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엘레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르쿠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가족 모두 자랑스러워요. 저는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진짜 행복이구나.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전기차가 독일 시장에서 판매 1위를 달성했어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죠. 저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2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리는 순간 감회가 새로웠죠. 모터쇼 현대자동차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우리 차를 직접 보고 만지고 시승하고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죠.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옛 폭스바겐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이 행사 후 저를 찾아왔어요. 마르쿠스,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도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한 동료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변화하고 싶어. 너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기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문제는 첫 발을 내딛는 거죠. 한번 내딛으면 그 다음은 쉬워져요.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아. 내가 증명해줬잖아. 독일 체류 마지막 날, 저는 볼프스부르크를 방문했습니다. 30년간 일했던 곳이었죠. 폭스바겐 본사 건물이 보였어요.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 과거에 대한 원망은 더 이상 없었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가족과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엘레나, 소피, 박준혁 소장, 강동원,
정민수 연구원, 그리고 최영미 할머니까지. 강동원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 독일에서 큰일 하셨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일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울산 바닷가로 나갔어요. 동료들도 함께였죠.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고기를 굽고 맥주를 마시고 웃고 떠들었어요.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소피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 행복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엘레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마르쿠스, 우리 앞으로도 쭉 여기서 살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저 멀리 현대자동차 공장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곳에서 지금도 누군가가 일하고 있겠죠.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폭스바겐을 떠났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사랑은 잃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되찾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건 한국이었다. 강동원이 다가와 맥주를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 다음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어요. 들어보실래요? 저는 웃으며 맥주를 받았습니다. 물론이지. 얘기해봐. 새로운 도전은 계속됩니다. 30년 경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30년의 시작이었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서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다양한 국적, 다양한 세대, 하지만 하나의 꿈을 가진 사람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좋은 차를 만들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차를. 그리고 그 여정을 이 사람들과 함께하자.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폭스바겐을 떠난 남자가 울산에서 미래를 찾은 이야기요.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시작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